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 혹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것은 어떤 행보를 보이며 전개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켜보셨고 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가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발자는 뭐 어쨌든 현상적인 도발자는 미국이고요. 네, 저는 이 질서가 미국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관세를 보더라도 상호 관세는 결국 중국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글로벌 경제가 맺어온 어떤 밸류 체인을 보면 네, 미국은 아이디어나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천재들의 나라죠. 이런 표준을 제공하고 벤처의 나라고 일곱 여덟 개 실패해도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네, 그런 그 구조를 가진 게 미국이고요. 네, 한중일로 대표되는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이 만든 표준을 잘 구현해내는 정말 리텐션을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의 밸류체인의 제표는 미국이 한중일엔 제조업도 하자라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잘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미국 입장에서 많은 도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 참 독특하고 저는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회생활했으면은 저는 뭐 창업도 못하고 왕따 당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들한테 그냥 네, 저 터지면서 네, 미국이니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한국 교육이 되게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밸류체인 관점에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복제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해 전까지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걸 막 네, 했잖아요. 이건 불량품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천재들이 변이를 만드는 게 미국의 역할이라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일론 머스크는 불량품이죠. 평균으로보다 많이 벗어난.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제조 공정을 자기들이 하겠다라 그러면 벌써 10여 년 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공교육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한국 배워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이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달달 외우는 교육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밸류 체인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미국이 할 수 있냐라 그러면 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텔이 파운더리 한번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주 망가졌고 네, 그럼 반도체 인력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노동이 기계가 대체를 하면서 노동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철강회사 대표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철강 가치는 25%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철강 25% 아니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첫째, 철강과 같은 저마진 산업은 미국의 공장 지으면은 자기들 계산해 보면 25% 관세 아끼려면 50년 걸린대요. 네,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엔 타임스팬이 너무 길고 네, 또 사람도 구하기 어렵대요. 우리가 뭐 강성노조 얘기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그 맞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라 그러면 미국이 하면 할수록 제 생각에는 비용이 많이 들든가 그건 인텔의 파운더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중국인데요. 일단 이 국면을 버티는 내고력은 중국이 훨씬 강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서 좀 어쨌든 1차적으로 좀 꼬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훨씬 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죠. 아니 뭐 불만이 있더라도 이거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네, 버티는 힘은 중국이 강할 것 같고 전 최근에 딥시크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샤오미카였어요. 애플은 전기차였는데 접었죠. 근데 샤오미는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네, 중국이 가진 우위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도 지나치게 미국적으로 경도가 된 이 질서가 미국에 대한 되게 분명하지만 4년에 끝날 수도 있는 질서라고 생각해요.
예, 뭐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견제하고 패권 전쟁이나 하더라도 너무 큰 코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쪽에 좀 도전이 상당히 많을 테고 그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많은 도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어쨌든 치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그 발표는 이미 진행됐고 그 극단적인 발효도 이미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중국과만 싸우는 과정이고 또 나머지 나라들과는 이제 협상 타결이 되면서 한국 제외, 관세 제외, 일본 제외 이런 수순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 예.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S 같은 게 네, 어쨌든 얼마나 갈지 모르는 중국의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네, 일단 미국 쪽에만 줄 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질서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틈새의 기회들이 좀 생기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이내믹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오늘 날짜로 보면 트럼프가 더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에 제가 전혀 친중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더 너네가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다. 너네 코트로 공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공을 어떤 쪽으로 찰지는 너네가 협상 제안을 해달라. 전화를 좀 해달라.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런 입장으로 내몰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큰 그림도 하나 또 담길 수도 있겠고 또 더군다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거는 미국 정부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에 또 히토류 카드까지 꺼내들고 미국 기업 제재나 뭐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까지 단행할 것으로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그냥 경제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좀 자존심 싸움이고 기세 싸움처럼 불거지고 있는 느낌인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가치의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그 네, 가치가 발현이 되는 것들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5, 60년대 황금기를 겪고 80년대부터 7, 80년대는 좀 안 좋았고 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사실 세계화 덕을 보면서 미국이나 자본주의가 좋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왔던 거는 불평등의 강화예요. 네,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를 포퓰리스트로 부르건 불만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코드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 이후로 저는 뭐 미국의 혁신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를 침공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미국식의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도전이었던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시진핑이 2012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달랐죠. 뭐 그 굉장히 개혁 개방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인가요? 이런 개혁 개방 그 자본주의의 일반 문법에 맞는 거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중국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코드가 뭔가 이념이나 세계관의 충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전의 세계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특히나 이념 전쟁 이런 걸 떠나서 과도하게 이 분열돼 있는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겪었던 건 뭐냐면 야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마스크를 못 만들고 경제가 멈춰서는 그렇게 보면 과거와 같은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고 일종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큰 흐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당장 할 거냐 이거는 저는 너무 미국도 비용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효율을 떠나서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그런 지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비효율, 그 과정에서 아주 높은 관세와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비효율보다는 세상의 장기적인 비효율로 가는 거 아닌가. 밸류체인도 넘어가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로 하기에는 미국이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도 크고 미국이 잘한다는 근본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기 힘든 구조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아주 치솟았던 트럼프 정권 초기에 치솟았던 갈등이 완화되고, 그렇지만은 예전의 세계화로 시대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좀 장기적인 과정에서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중 이 무역 전쟁의 경과에서 어떤 카드가 제일 중국 입장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4, 5월 동안에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치솟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뭐 일본이 매각했다, 중국이 매각했다, 헤지 펀드사가 매각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그제서 누가 매각했는지를 확인할 텐데, 혹시 누가 매각했다라고 혹시 센터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고요. 예,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국채 매각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네. 과거에 없었던 이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결국 제 생각에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마음만 네. 먹으면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뭐 이시바 총리, 이시바인가요? 그 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까지 갔어요. 네.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네. 뭔가 가치 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공장을 지으라고 하지만은 보조금 주면서 했던 게 이제 그게 보면은 전임 정권에서 한 일인데,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과한 정책을 쓰면서 뭐 원인이 뭐든 금리로 튀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고 동맹은 다 깨져 버렸잖아요. 네. 주적으로서의 중국과 기존의 가치를 소위 말한 미국적 가치를 하는 뭐 오커스니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니 다 깨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초기 국면은 미국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과속의 속도를 좁혀서 균형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그냥 미국의 어떤 과속이 그 자체로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유럽연합과 중국이 뭐 같이 뭘 하는 걸 찾는다라든가, 그렇죠. 뭐 글로벌 사우스는 뭐 진작부터 공고해졌는데 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든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조금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뭔가 관세 이런 걸 떠나서 뭔가 관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상당히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결기가 과연 트럼프에게 있냐, 내가 이런 거 감내하더라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상황이 자산 시장이나 나빠질 텐데, 네. 그래도 조금은 뭔가 나름의 또 합리성으로 좀 갈 수 가는 모습을 상호 관세 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거나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하기에 좀 부담되는 일들 뭐 중에 지금 사례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채 매각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그걸 단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선을 꺾어가면서 그러긴 쉽지 않다. 저는 약간 비유를 벌이 침을 쏘고 죽는 느낌이다. 그럼 심각한 공격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카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뭐 히토류 공급 차단도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지금 말씀하셨던 결과 좀 비슷한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공동 대응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GDP 74%에 달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 같이 반감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뭔가 조금 더 똘똘 뭉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EU도 협상의 어떤 성적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EU가 유로피언 국가들이 인구로 4억 5천만이고 유로피언 국가들 유럽의 GDP만 해도 미국 GDP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이 한 18% 되니까 16, 17, 18 요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동 대응하자라는 실제 행보도 있고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뭐 스페인과의 시진핑의 정상회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행보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다가 오히려 되려 자기가 고립되는 결론이 놓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꼬리를 좀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저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그러세요? 특히나 이걸 소프트 파워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1950, 60년대에 미국 주식도 좋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도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는데 이제 70년대 불경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네, 일단 미국 소프트 파워의 결정적인 약화가 있었어요. 네, 5, 60년대까지 미국은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자유의 나라, 제임스 딘의 나라였는데 6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 같은 게 나타나고 또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뺀다 그랬어요. 네, 서독에 있는 그 미군에 대해서 서독이 군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붕괴시켰죠. 그럼 네. 대화를 중단하면서 그래서 닉슨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상당히 비호감이고 네,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또 스캔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미국이 잘 나갈 때 뭔가 바뀔 때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잘 동서냉전 이후에 잘 나가고 어려운 자본주의로 갈 때의 리더는 부시였죠. 그때 9.11 테러가 나서 미국이 공격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힘을 주체하지 못했죠.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뭐 북한이나 이런 것도 했었고 특히나 이라크 침공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죠. 대량 살상무기 있다고 들어갔지만 발견 못했죠.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때 미국에 찬성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어요. 막 반전 시위가 있었고 결국은 8, 90년대 호황이 끝날 때 미국은 결국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배타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의 미국의 소프트 파워도 상당히 약해지고 있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기록적인 확장, 미국 주식의 기록적인 강세 이게 바뀔 때는 늘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의 약화가 나타났는데 뭐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 대응이나 이런 조언 드리는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1시간 동안 우리 센터장님과 길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전쟁은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펀더멘탈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좀 쇠하는 그런 사이클로 한국이 기업이나 접어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소액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있는데 음.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뭐 정치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도 뭔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좀 신경 쓰면 안 될 상황까지 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저는 그 원찬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 최근 10여 년 주식이 좋았고 89년 버블 고점을 넘어섰는데 뭐 아베노믹스가 있고 했지만 저는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삼진을 벗어났다 이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지배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장이 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철저하게 지배 구조 개선이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그 의사결정이 소액주주들과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신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감 중에 하나는 어제 마침 그 삼성그룹 그 사장단 강연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님께서 만드신 그 호암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압도돼요. 그 바닥이나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딱 그 호암관 바닥을 걸어서 딱 들어가는데 로비에 좀 깜짝 놀랄 만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크게 위기의 삼성. 예, 그렇게 적어놨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사장단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지만 구독을 다 누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기에 강한 삼성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적어도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안도하거나 안주하지 말자, 뭔가 극복하자라는 의지를 그렇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계속 쇠하는 모습이다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1시간 넘는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조로 흘러가고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참 많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처음 토론합시다,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뭐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았고요. 네, 또 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공감하는 바도 많았고, 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토론이라는 형식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랬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센터장님 통해서 다양한 뷰를 좀 접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